정신과 의사가 순자 앞에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절대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순자가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칼날처럼 꽂혔어요. 의사가 진정제 주사기를 꺼내자 순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리 가요. 건드리지 마세요. 필사적인 저항도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살짝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여러분께 큰 행운과 좋은 기운으로 돌아올 거예요. 서울 근교의 한적한 단독주택 골목길에 이른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5시를 가리키자 순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죠. 남편을 잃고 나서도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순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어요. 오늘도 사나를 위해서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11월의 차가운 기운이 손끝까지 스며들었죠. 하지만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순자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집에서 30년을 살아오며 훨씬 힘든 일들을 겪어왔거든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순자는 창문 너머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꾼 텃밭에는 아직도 푸른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올해도 김장김치를 담글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김장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귀찮아하거든요. 할머니, 좋은 냄새가 나요. 8살 사나가 비몽사몽한 상태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이의 머리카락이 이곳저곳으로 삐져나와 있어서 순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사나 머리가 새 둥지 같네. 할머니가 빗어줄까? 네, 좋아요. 순자는 사나를 의자에 앉히고 부드럽게 머리를 빗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넘어가는 느낌이 좋았어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순자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죠. 할머니, 오늘은 무슨 반찬이에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무침이야. 사나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도 있어. 와,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학교 급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순자의 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죠. 아침 식탁을 차리는 동안 순자는 가족 사진이 걸린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 태건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 사진들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그곳에 있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 사진들이 순자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사나야, 밥 먹자. 네, 할머니.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사나는 순자가 해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어제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뭘? 할머니가 맨날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시잖아요. 친구들은 다 학원차 타거나 혼자 다니는데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손자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요즘 많은 아이들이 바쁜 부모님 때문에 혼자 다니는데 순자는 아직 손자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가 사나 지켜주는 거야. 우리 사나는 아직 어리니까. 네, 좋아요. 할머니가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오전 10시쯤 수진이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완벽한 화장과 세련된 홈웨어 차림이었어요. 수진은 38살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더 젊어 보였죠.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응, 사나랑 일찍 먹었어. 수진이 것도 준비해뒀으니까 데워서 먹으면 돼. 감사합니다. 수진의 대답은 늘 정중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수진은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수진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동안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시선이 계속 순자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어머니,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뭐가? 그냥 전반적으로 말이에요. 어제 마트에서 길을 헤매셨다고 하던데.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잠깐 헷갈렸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건 새로 진열대가 바뀌어서였어요. 그런데 수진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 그건 진열대가 새로 바뀌어서 그랬어. 별일 아니야. 그래도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가스레인지 끄는 걸 잊으셨잖아요. 순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고 나간 적은 없었는데요. 평생 살림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런 실수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니께서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지만 자신은 분명히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앞으로 더 조심할게. 결국 순자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자 순자의 마음도 다시 밝아졌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사나 학교 재미있었어? 네,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 나왔어요. 그래, 사나는 누구를 그릴 거야? 할머니, 엄마, 아빠요. 그런데 할머니를 제일 크게 그릴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순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잊을 수 있었어요. 오후에 순자는 사나와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텃밭의 배추와 물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 이 배추로 김치 만들 거예요? 응, 곧 김장철이야.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지? 네,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자는 손자와 함께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태건이 퇴근했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순자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별일 없었어. 태건이는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요즘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도 어머니가 사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태건은 회사 일로 지쳐 있었고 수지는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수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자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작년 가을에 받았는데 왜 그래?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고 해서요. 특히 치매나 그런 것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치매라는 단어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당연히 그러시죠. 그냥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미리 검사받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아요. 건강할 때 미리 검진받는 게 좋습니다. 순자는 아들까지 그런 말을 하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생각했죠. 그날 밤 순자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 걸까요?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일까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의 텃밭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보, 나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아직 멀쩡하잖아.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시선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평범하지 않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사나의 밝은 웃음소리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수진이 한 말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엌에서 나와 보니 수진이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은 그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죠.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혜원 씨예요. 간병인으로 모셨어요. 간병인? 순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거든요. 왜 갑자기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수진의 말에 순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정신이 흐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결정을 혼자서 내렸을까요? 나는 간병인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김혜원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혜원은 순자의 거부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서 순자는 묘한 느낌을 받았죠. 혜원 씨는 간병 경력이 5년이나 되세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수진이 혜원을 칭찬하며 설명했지만 순자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머니, 혜원 씨가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주실 거예요. 요즘 어머니 혼자 다니시기 불안해서요. 내가 언제 혼자 다니는 게 불안했다고 그래? 순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제도 마트에서 길을 잃으셨잖아요. 앞으로는 혜원 씨가 함께 가주실 거예요. 그때 태건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낯선 여성을 보고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수진이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 도와드릴 분이시군요. 태건 씨,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혜원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태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이 이 상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서운했어요. 태건아, 너도 이 일 알고 있었어? 어머니, 수진이가 어머니 걱정되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어머니 돌봐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태건은 서둘러 출근해야 한다며 자세한 대화를 피했습니다. 순자는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쓰랬어요. 태건이 나간 후 수진이 혜원에게 집안을 구석구석
안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집이 마치 남의 집처럼 느껴져서 불쾌했죠. 어머니 약은 여기에 보관하시고 혈압약은 하루에 2번 드세요. 수진이 혜원에게 순자의 약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환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약도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어. 어머니, 그래도 혜원 씨가 함께 계시면 더 안전하잖아요. 수진의 말투에는 순자의 의견을 묻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사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혜원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저 아줌마는 누구예요? 사나야, 인사해. 할머니 도와드리러 오신 분이야. 안녕하세요, 사나야. 나는 혜원 이모라고 불러줘. 혜원이 사나에게 다정하게 말했지만 사나는 조금 어색해하는 기색이었어요. 평소 집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후에 혜원은 순자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며 무언가를 메모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순자는 혜원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혜원은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 잡아놨어요. 수진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무슨 병원? 건강검진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순자는 어제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은 상태였어요. 혜원 씨가 함께 가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볼 일이 있어서요. 순자는 억지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혜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가는 동안 혜원이 이상한 질문들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신가요? 별로 그런 적 없는데. 그래도 나이 드시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거든요. 혜원의 말에는 순자를 환자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혜원은 의사와 따로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혜원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어머니께서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원의 말에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나는 혼란스럽지 않았어. 어머니, 그런 걸 당사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대요. 수진이 혜원의 말에 동조하자 순자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반대편에 세워놓는 것 같았어요. 그때 사나가 무심코 한 말이 순자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할머니, 저 아줌마가 엄마 친구래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혜원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친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간병인을 구한다는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수진아, 혜원 씨가 내 친구야? 아,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순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간병인, 예고 없던 병원 방문, 그리고 사나가 무심코 한 말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가운데 순자는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간병인 사이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이상해, 뭔가 이상해.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봐야겠다고 다짐했죠. 혜원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상한 기분에 시달렸어요. 자신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혜원이 순자의 침실 문을 두드리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평생 스스로 약을 챙겨 먹어왔는데 이제는 혜원이 모든 것을 관리하려 했어요.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 어머니, 그래도 제가 함께 있을 때 드시는 게 안전해요. 혹시 잊으실 수도 있잖아요. 혜원의 말투는 언제나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순자에게는 강요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순자는 혜원이 준 약을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약을 먹고 나자 혜원이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봤죠. 뭘 적는 거야?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거예요. 약 복용 시간, 컨디션 같은 것들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거예요. 순자는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감시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혜원이 부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하자 혜원이 말렸어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내가 평생 해온 일인데 왜 못하게 해? 가스레인지 사용이 위험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도 끄지 않으셨다고 하시던데요. 혜원의 말에 순자는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결국 순자는 자신의 부엌에서 구석으로 밀려나 혜원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영역이었던 부엌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된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왜 저 아줌마가 요리해요? 사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이도 평소와 다른 상황을 느끼고 있었죠. 혜원 이모가 할머니 도와드리는 거야. 혜원이 사나에게 설명했지만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자 앞에서 자신이 무력한 존재로 보이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점심시간 전에 혜원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병원 예약이 있어요. 무슨 병원? 나는 아픈 데 없는데. 지난주에 받으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수진님께서 예약해 두셨어요. 순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다면 왜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혜원과 수진 사이에 무언가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길에 혜원이 순자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응, 잘 자. 밤에 일어나시는 일은 없으세요? 화장실 가시려다가 길을 헤매신다거나. 그런 적 없어. 하지만 혜원은 순자의 대답을 수첩에 다르게 적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혜원이 무엇을 기록하는지 궁금했지만 보여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죠. 병원에 도착하자 혜원이 먼저 의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간병인이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하는 걸까요? 순자님 들어오세요. 의사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인지 기능 검사에서 약간의 저하가 보이네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는데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멀쩡한데요. 환자분께서는 직접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의사가 혜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하고 약물 치료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겨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치료가 필요하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순자는 혜원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말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수진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소외감을 느꼈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아직 멀쩡해. 어머니, 그런 식으로 부인하시면 안 되세요. 전문의가 진단한 건데요. 수진의 말투가 예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순자를 환자 취급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태건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태건에게 병원 결과를 알려주자 태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태건아, 나는 정말 괜찮다고. 어머니, 의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계속 부인하세요? 아들까지 자신을 의심하자 순자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환자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혜원은 순자의 모든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문을 열어두고 확인하려 했어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혜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사생활을 침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다는 현실이 괴로웠어요. 며칠이 지나자 순자는 자신이 점점 무력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서도 청소를 할 때도 심지어 사나와 놀아줄 때도 혜원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혜원 이모가 맨날 따라다녀요? 사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이조차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죠. 혜원 이모가 할머니 돌봐주시는 거야. 순자는 손자에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원이 온 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자신의 건강 상태, 가족들의 시선,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까지.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환자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진실을 주장하기란 너무 어려웠거든요. 혜원이 온 지 보름이 지나면서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혜원이 약을 가져다 주고 식사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며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혜원이 매일 아침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순자는 늘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혜원은 수첩에 다른 내용을 적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그런데 어젯밤에 화장실에 몇 번 가셨는데 기억하세요? 순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화장실에 간 것은 맞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혜원은 그런 사소한 일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아니지만 밤중에 자주 일어나시면 낙상 위험이 있어요. 앞으로는 저를 부르세요. 순자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요. 오전 중에 순자가 마당의 텃밭을 돌보려고 하자 혜원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넘어지실 수 있어요. 내가 30년 동안 가꾼 밭인데 뭐가 위험해? 그래도 요즘 어머니께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셨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던데요. 순자는 의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어요. 결국 순자는 자신이 평생 가꾼 텃밭에도 가지 못하고 거실에서 창밖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새장 속 새가 된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사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보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였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우리 사나? 친구가 할머니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했어요. 순자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해. 그런데 혜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나야, 할머니께서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친구들 초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손자의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조차 혜원이 막다니요. 왜 안 돼? 나는 괜찮아. 어머니,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면 어머니께서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혜원의 말에 사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자는 손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수진과 혜원이 소곤거리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고 있어. 좋은 일이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응, 다음 주쯤에는 상담받으러 가야겠어. 순자는 궁금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두 사람이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무슨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 태건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정기 검진을 받으시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오후에 예약 잡았어요.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는 건가요? 왜 자꾸 병원에 가야 해? 어머니,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태권도 수진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병원 말씀 잘 들으세요. 순자는 가족들이 모두 한편이 된 것 같아서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 길에 태건과 수진의 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주에 요양원 담당자 만나야 해. 순자는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더 늦기 전에 서류 준비하자. 혜원 씨가 도와주기로 했어. 그런데 어머니께서 반대하시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는 어쩔 수 없어.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혜원 씨가 증언해주면 문제 없을 거야. 집에서 돌보기 어렵다고. 그렇긴 하지.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팔아야지.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고.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까지 팔려고 한다니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문제긴 하지만 후견인 신청하면 될 거야. 혜원 씨가 그런 것도 잘 안다고 했어. 경험이 많대.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혜원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병원 검사도, 자신을 환자 취급하는 것도 모두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순자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제 혜원이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한 공모자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혈압부터 재볼까요? 혜원의 친절한 말투도 이제는 가짜로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던 거예요. 괜찮아.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혜원을 피해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평생 일궈온 이 집을 지켜낼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혜원이 따라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나오시면 위험해요. 순자는 혜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위험하지 않아. 아직 멀쩡해.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뿐이에요. 객관적으로는 뭐? 순자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혜원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소의 친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께서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대놓고 맞서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사람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버거웠거든요. 며칠 후 목요일 오후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순자는 무시하고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거실로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엄숙했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에는 수진과 혜원, 그리고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정신건강의학과 김 원장님이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정신과 의사가 집에 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순자님. 저는 김 원장입니다. 의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순자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왜 여기 왔어요? 어머님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혜원 씨와 수진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의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순자의 이름이 적힌 의료 기록들이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을 보니 어머님께서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멀쩡해요. 순자가 격하게 반박했지만 의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자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면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혜원이 의사에게 수첩을 건네주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순자의 행동을 기록한 것들이었어요. 밤중에 화장실 가시면서 방향 감각을 잃으시고 가스레인지 사용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약 복용도 혼자서는 어려워하십니다. 순자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수진이 순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순자는 더욱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다 거짓말로 꾸며낸 거잖아. 그때 의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요양원 입소 신청서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어머님을 전문 시설에서 돌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온 거예요. 요양원? 절대 안 가요.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수진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자에게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싫다는데 왜 강요해요? 어머님, 지금 상태로는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워요. 요양원에서는 24시간 전문 간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지만 순자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예요.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수진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짜 친절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건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거실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죠. 무슨 일이에요? 여보, 김 원장님께서 어머니 상태를 보시러 오셨어요. 수진이 태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건은 의사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태건아, 내가 좀 말해줘. 나는 요양원 안 갈 거야. 순자가 아들에게 호소했지만 태건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태건 씨, 어머님의 안전을 생각하시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의사가 태건을 설득했습니다. 태건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순자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소는 내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혜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요. 절대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순자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시면 몸에 안 좋아요. 진정제를 놓아드릴까요? 의사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순자는 공포에 질렸어요. 저리 가요. 건드리지 마세요. 순자는 뒷걸음질 쳤지만 혜원과 수진이 양쪽에서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참으세요. 싫어요. 싫다고요. 순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의사의 진정제를 맞고 말았습니다. 곧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차가 올 거예요. 짐은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몇 시간 후 순자는 자신의 침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했지만 의식은 또렷해졌습니다. 문 밖에서 수진과 혜원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아침 9시에 차가 와요. 짐은 이미 다 정리했어요. 별로 가져갈 것도 없더라고요. 순자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내일 아침에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건가요? 밤이 깊어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당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월에 찬 비가 순자의 얼굴을 적셨어요. 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고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걷기 시작했어요. 30년을 살았던 동네 길이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순자는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백발의 노신사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순자님? 순자님이 맞죠? 낯익은 목소리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인 박 변호사였어요. 박 변호사님? 이런 밤에 왜 여기 계세요? 비까지 맞으시고. 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일단 카페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감기 걸리겠어요. 박 변호사가 순자를 카페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실내에 들어오자 순자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순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자리에 앉았어요. 순자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런 밤에 혼자 나오시다니. 박 변호사의 다정한 목소리에 순자는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남편 생전에 자주 만났던 분이라 믿을 수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주간 일어난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간병인 회원, 이상한 병원 검사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강제 입소 시도까지.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간병인이 수진님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죠? 네, 사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네요. 정식 간병인이라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는 게 보통인데. 박 변호사가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그 혜원 씨 성함을 정확히 아세요? 김혜원이라고 했어요. 박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자님, 이 사람 맞나요? 박 변호사가 핸드폰 화면을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기사 사진에 혜원의 얼굴이 나와 있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왜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3년 전에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로 구속된 적이 있어요.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접근한 다음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었다고 나와 있네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원이 사기꾼이었다니요. 그럼 수진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가요? 10중 8구 공모자일 가능성이 높죠.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박 변호사가 더 자세히 검색해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혜원은 가명이고 실제 이름은 김미숙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사기 사건 당시 공범이 있었는데. 박 변호사가 기사를 더 읽어보더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공범의 이름이 이수진이에요. 나이로 봐서 며느리님과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와 간병인이 과거에 함께 사기를 쳤던 범죄자들이었다니요. 그럼 내가 치매라는 진단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까지 매수했거나 아니면 가짜 의사일 수도 있어요. 박 변호사가 계속 검색하다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순자님, 혹시 병원에서 만난 김 원장이라는 의사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박 변호사가 또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의료진 사칭 사기 사건 기사였어요. 이 사람이 그 의사 맞나요?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오늘 집에 왔던 김 원장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가짜 의사네요. 의료진을 사칭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다가 적발된 사람이에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인 것 같습니다. 순자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지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병원에서 정신건강 검사를 받으셔서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야 해요. 박 변호사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연락해서 응급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해요. 태건이는 어떻게 하죠? 내 아들인데. 순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기꾼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들이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아들분은 속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주도했고 아들분은 아내를 믿고 따라간 것 같아요. 박 변호사의 말에 순자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내일까지 제 집에서 머무르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우선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박 변호사의 집으로 가는 길에 순자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회원이 기록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고 병원 검사도 조작된 것이었어요. 자신을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낸 다음 집을 팔아서 돈을 가로채려던 계획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변호사는 약속한 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응급 상황이라고 설명했더니 시간을 내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받은 정식 검사 결과는 순자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인지기능, 기억력, 판단력 모두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의사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거든요. 이 진단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진단서입니다. 병원을 나온 후 박 변호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신고하기 위해서였어요. 사기, 의료진 사칭,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신고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자는 용기를 내서 자세한 증언을 했습니다. 회원의 행동들, 가짜 의사의 방문, 그리고 강제 입소 시도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오후가 되자 박 변호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상황을 정리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천만에요. 고 남편분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같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집과 존엄성을 되찾을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경 순자는 박 변호사와 함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안에서 급하게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수진이 문을 열며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순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혜원 씨랑 같이 아침부터 찾고 있었는데 정말 걱정했어요. 수진의 말에 순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정말 나를 걱정한 거야? 당연하죠, 어머니.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혜원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순자를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박 변호사를 보고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남편 친구 박 변호사님이야. 오늘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 혜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든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이야기하죠. 순자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태권도 회사에서 급히 들어온 상태였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갑자기 사라지시면 어떻게 해요? 태건이 다가오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태건아, 잠깐만. 먼저 할 이야기가 있어. 순자는 박 변호사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혜원은 건너편에 앉았고 태건은 서 있었어요. 박 변호사님, 설명해 주세요. 박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자님은 인지기능, 기억력, 판단력 모두 정상입니다.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는 전혀 없어요. 태건이 서류를 집어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은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박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기사들이었어요. 김혜원 씨, 정확히는 김미숙이라고 하죠. 3년 전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간병인의 가면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 공범이 이수진이었습니다. 태건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은 아직도 태어난 척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수진님 핸드폰에서 나온 메시지 기록입니다. 경찰에서 제공해준 자료예요. 핸드폰 화면 캡처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진과 혜원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일정 확정됐어. 집 처분은 후견인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아. 좋아. 이번엔 실패 없이 끝내자. 지난번처럼 중간에 발각되면 안 돼. 의사 역할하는 김 씨한테는 얼마 줄 거야? 500만 원 약속했어. 진단서 조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 태건이 메시지를 읽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 내가 보낸 거야?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건아,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어. 어머니 혼자서는 정말 위험했다고. 위험? 뭐가 위험했는데? 순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위험했어? 너희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잖아. 혜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어차피 들켰으니까.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혜원의 모습은 이전과 전혀 달랐어요. 친절하고 온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우면서 계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끝났어. 경찰이 올 시간도 얼마 안 남았을 거야. 경찰? 태건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사기, 의료진 사칭,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에요. 수진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건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 어머니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야. 태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우리 빚이 너무 많았어. 집 대출금도 못 갚고 있고 신용카드 빚도 수천만 원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내 어머니 재산을 노린 거야?
처음에는 아니었어. 정말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어. 그런데 혜원이가 제안을 하더라고. 어차피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할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순자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진짜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거짓말하지 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사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어리둥절해 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무서운 얼굴이에요? 순자는 손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겪어야 한다니요. 사나야, 할머니가 괜찮아졌어.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혜원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각자 알아서 해. 혜원아, 같이 시작한 일인데 혼자 도망가면 어떻게 해? 내가 언제 같이 하자고 했어? 내가 먼저 연락해서 제안한 거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들끼리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김미숙 씨, 이수진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자는 두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건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태건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속은 거잖아. 하지만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됐어. 모든 게 끝났으니까. 순자는 드디어 진짜 평화를 되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일주일 후 순자는 아침 햇살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던 밤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아침 준비를 하며 순자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냄새가 나요. 사나가 부엌으로 달려와 순자의 치마 자락을 잡았습니다. 지난주 벌어진 혼란스러운 일들 이후로 아이는 할머니에게 더욱 애착을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 사나, 잘 잤어? 네, 할머니. 그런데 엄마는 언제 와요? 순자는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수지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웠어요. 엄마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 조금 있으면 올 거야. 태건이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지쳐 보였지만 예전보다 더 진솔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아침 준비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태건아. 내가 하는 게 더 편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썼어요. 태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순자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수진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어제 석방되었습니다. 태건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석방됐다고요?
네,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저지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대신 사회봉사 명령과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진이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에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수진아, 일어나.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그건 거짓말이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잖아. 수진이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저희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죠. 태건이 아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해. 어머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도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어머니께 진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순자는 오랫동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미워서 화가 난 게 아니야. 네.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내가 안타까워서 화가 났어. 가족은 서로 속이고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거든. 수진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로 너도 많이 깨달았을 거야. 앞으로는 정말 가족이 되어보자. 순자의 말에 수진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심 어린 용서를 받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며칠 후 태건은 구청에 가서 집 명의를 순자와 공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은 어머니와 제가 공동 소유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 어머니 것을 어머니가 가지시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순자는 아들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순자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도 순자와 함께 나누어서 했어요. 예전처럼 거리감을 두지 않고 진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두 모인 따뜻한 식탁에서 사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 안전하죠? 순자는 손자의 순진한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사나야. 이제 안전해. 그럼 혜원 이모 같은 나쁜 사람은 다시 안 와요? 안 와. 이제 우리 가족끼리만 살 거야. 사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계속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도 그래. 사나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태건과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이 따뜻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마당에 나가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가꾸던 텃밭이 달빛 아래 고요히 누워 있었어요. 여보, 봤지? 내가 우리 집 잘 지켰어. 순자는 하늘을 향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서로 지켜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거구나. 찬 바람이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살아야겠어. 남은 시간 동안 진짜 할머니, 진짜 어머니가 되어야지.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의 가족 사진들, 부엌의 정겨운 살림살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집이 정말 소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 자신을 몰아내려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알았고요.
순자는 사나의 방에 들러서 잠든 손자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했습니다. 우리 사나 할머니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게. 그리고 자신의 침실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 이번 일을 통해 순자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신의 존엄성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순자에게는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사연 몬스터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까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큰 힘이 됩니다.